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준희 정우원, 정우원 한준희의 오감축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저희가 오감축을 사실 뭐 멤버십을 비롯해서 많은 촬영을 여태까지 했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정우원 위원님과 하는 오감축을 좀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정우원 위원님과 오감축을 좀 늘리고 뭐 제가 또 윤장현 아나운서와 하는 오감축도 여전히 하고 네. 해서 어쨌든 정우원 위원님과는 오늘부터 조금 더 이제 자주 뵙게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정우원 위원님과 하는 오감축은 조금은 원론적이고 조금은 이론적이고 또 역사적인 어떤 사실 같은 것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부류의 컨텐츠를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정우원 위원님과의 공식적인 개편된 오감축의 이제 첫 시간은 옵사이드에 대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옵사이드. 네. 옵사이드. 네. 뭐 현대 축구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그래서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아 들었을 때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옵사이드는 그 축구 이제 룰북이 있잖아요. 그렇죠. FIFA에서 나온 이제 규정집이 매년 이제 여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네. FIFA에서 이 규정집이 매년 갱신이 될 때마다 축구 팬 여러분들께 조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축구 매니아다라는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규정집을 좀 탐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야 사실은 해설위원들이 틀렸을 때 혼내주기도 더 좋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누구나 룰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제로 이 규정집을 실제로 보시면 이게 원래는 그 영어 문장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영어 문장들인데 제가 이제 보기에도 그 영어 문장들이 굉장히 좀 논리학적인 문장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룰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조문 같은 형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그 매니아를 자처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룰도 조금 보시는 게 좋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옵사이드에 관한 내용은 심판 교육용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네. 아니고 전체적인 이제 옵사이드의 이제 몇 가지 흥미로운 항목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먼저 오늘 한 5가지 항목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네. 첫 번째는 뭐냐? 옵사이드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뭐냐? 도대체 오프사이드인데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저도 이거 그냥 이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생각해 봤을 때 왜 오프사이드 그러니까 사이드라는 의미가 그럼 중요하겠죠. 맞아요. 네. 사이드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렇죠. 여기서 예. 핵심인 거예요. 오픈은 여기서 이제 행위를 말하는 어떤 뭐 동사적인 네, 의미가 네, 좀 네. 있을 테니까 그러면 사이드가 뭘까에 대해서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축구에서 사이드라는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드는 우리가 축구에서 사이드 얘기할 때는 측면이잖아요. 측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측면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측면과 뭐 중앙의 어떤 중간 공간은 또 하프 스페이스라고 네, 하고 네, 뭐 네. 요즘 이제 사이드를 측면이라고 보통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 저쪽 네. 옆 저 끝자리로 가고 뭐 사이드로 가 뭐 가서 앉아 뭐 네. 이제 그럴 때도 사이드를 쓰는데 여기서의 사이드가 뭔 뜻이냐가 그렇죠. 핵심입니다. 네. 여기서의 사이드는 영어로 된 그 축구 기사를 이제 예를 들어 뭐 BBC니 뭐 네. 스카이 스포츠니 뭐 더 타임즈니 뭐 이런 축구 기사를 볼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뭐 맨체스터 시티와 뭐 예를 들어 리버풀이 경기를 네.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기사 중간에 보면 예를 들어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과르디올라스 팀이 뭘 어떻게 했다. 네. 그 영국 사람들은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맨체스터 시티가 예를 들어 주어면 맨체스터 시티는 맨체스터 시티가 뭘 했다. 맨체스터 시티가 그 다음엔 또 뭘 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쓰질 않고 뭐 과르디올라의 팀 아니면 뭐 지난 시즌 챔피언 네. 뭐 이제 그런 뭐 패배 아이들. 그런 계속 그걸 약간 변주를 주는데 네. 그럴 때 맨체스터 사이드라고 나옵니다. 그게 힌트가 그게 되네요. 맨체스터 시티예요. 맨체스터 사이드라고 썼을 때 이 글 안에서는 그게 맨체스터 시티인데 여기서 사이드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가장 좋으냐면 우리 편 남의 편, 내 편 네 편. 이렇게. 편 조금 더 아까 제가 말한 그 기사에서 그런 식으로 쓰였을 때로 따져보면 그냥 팀.
그렇죠. 팀. 그러니까 맨체스터의 팀과 리버풀의 팀. 팀 뭐 이런 식인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사이드, 뭐 리버풀 사이드 하면은 그냥 맨체스터 사이드는 맨체스터 시티를 가리키는 거고 리버풀 사이드는 리버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의 사이드는 편이나 팀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좀 쉽게 설명이 되는데 뭐냐면 오프는 통상 우리가 떨어져 있는, 그렇죠. 분리돼 있는, 이탈해 있는이라는 뜻을 가리켜요. 그렇죠. 오는 반대로 붙어 붙어 있는. 있는. 예, 예. 네. 분리, 이탈 이런 뜻을 가진 게 오프고 사이드는 편이에요. 네. 그럼 이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했다라는 건 그럼 무슨 얘기냐? 아주 한 줄로 쉽게 요약이 됩니다. 우리 편으로부터 이탈해 있는 반칙을 범한 거예요. 정당한 위치에 있지 않은 자예요. 그 뜻이에요. 여기서 그럼 온사이드는 분명해지죠. 그렇죠. 온사이드는 정당한 위치에 있는 자, 즉 우리 편과 붙어 있는 자예요. 우리 편에서 분리돼 있지 않고 우리 편에 붙어 있는 자. 자, 이제 두 번째 항목도 그렇죠. 질문으로 넘어가면 그 정원 의원님도 이제 축구를 또 실제 어렸을 때 하시기도 했으니까 네네네. 느끼셨을 텐데 이 옵사이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옵사이드를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축구를 하셨고 지금은 또 해설도 네. 하고 계신데 옵사이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저는 제가 원래 뛰었던 위치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 네. 쪽에서 뛰었었는데 항상 이제 패스 타이밍이 한번 늦게 되면은 이제 옵사이드에 걸렸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옵사이드가 어릴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예, 예. 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은 있었어요. 옵사이드가 없으면 더 축구가 재밌지 않을까? 골도 많이 터지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리가 있어요? 어. 일단은 축구는 골이 들어가야 되는 스포츠다 보니까 옵사이드가 없으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골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오히려 이제 승부를 가르는 거는 조금 더 힘들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상대보다 더 골을 많이 넣어야 되는 게 축구의 스포츠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도 똑같은 방식으로 축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술적인 요소가 많이 달라지면서 좀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그 마지막 한 줄이 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전술적 요소가 매우 달라질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오. 옵사이드는 절대적으로 축구를 위해서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축구가 예를 들어 뭐 핸드볼 정도 수준으로 스코어가 날려면 옵사이드가 없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으나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취지도 이해를 전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축구가 오늘날 현대 축구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데 있어서 네. 지금의 현대 축구의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말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이제 지금 이제 골은 어쨌든 결과물이지만 골을 넣는 여러 가지 전술적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계속 이 발전해온 어떤 축구의 전술사적인 그 궤적을 보면 옵사이드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아는 현재의 모습의 축구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저는 묻는다면 저는 결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이제 현대 축구에 전방 압박, 높은 수비 라인, 컴팩트한 간격, 그렇죠. 상대 위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세밀한 부분 전술 네. 이런 게 만약에 애초에 그 1863년에 이제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처음 발족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1860년대에 축구가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거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 뭐 진짜 거의 좀 있으면 이제 200년 200년 가까이 세대로, 네. 되고 있는데 옵사이드가 100몇십 년 전부터 없었다? 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머리 싸매는 연구를 지금보다 훨씬 덜 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 머리 싸매는 연구를 더 피지컬이라든지 선수 기량을 더 좋은 선수 뽑는 데 쓰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피지컬이 굉장히 네. 중요해지는 축구가 되고 또 선수 한 명의 약간 무지막지한 네. 능력. 근데 여기에는 또 뭐 마라도나나 메시나 이런 선수들은 별로 해당 안 됐을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오히려. 문전에서 북새통을 이루는 축구라면 물론 거기서도 이제 개인 기량이 워낙 좋으면 뭐 페널티킥도 얻어낼 수 있고 뭐 그런 효과는 있었겠으나 지금의 축구에서처럼 그렇게 개인기가 있는 선수들의 정말 활용도가 지금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말한 그 라인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 선수의 어떤 그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도 그렇고 부분 전술적인 차원의 문제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옵사이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축구가 지금의 축구의 형태가, 모습이 전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축구의 정말 그 백몇십 년간의 기술적 전술적 발전의 이 역사에는 사실은 옵사이드 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그렇죠. 많은 전술과 기술들이 쌓아 올린 개발이 거예요. 됐지 네. 그 옵사이드 자체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의 전술과 기술 저는 너무 많이 바뀌었을 개발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축구가 이제 핸드볼의 모습이었을지 농구의 모습이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꼭 더 재밌는 게 아니었을 수 있다라고 그럴 수 저는 있겠네요. 생각해요. 자, 이제 연관해서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오면 옵사이드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지금의 축구가 점점 발전하고 완성이 되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말 확연하고 획기적인 일이 1925년에 일어납니다. 네. 아시죠? 네, 저도 네. 이제 이번에 공부를 좀 하면서 또 더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옵사이드에 대한 개정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네. 법에 대한. 네, 그래서 수비 숫자에 대한 게 이제 바뀌었죠. 그렇죠. 네, 최종 네. 수비 숫자에 대한. 네, 게. 네, 네. 최종 수비 숫자에 대한 게 3명에서 2명으로 바뀌게 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옵사이드 룰이 축구 규칙이 전체적으로는 좀 단순하고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 요즘 이제 프로토콜이나 지침 같은 게 가이드라인 같은 게 추가가 많이 되면서 규정집이 요즘 점점 두꺼워져요. 두꺼워지고는 있지만 정말 그 최초의 축구의 규정집은 상당히 좀 얇은 편이었고 지금 두꺼워지는 것도 사실은 아주 그 간결하고 상식적인 것에다 살을 자꾸 붙이는 거지. 거죠. 네, 네. 살을 붙이고 이제 어떤 거는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는 좀 더 합리적으로 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좀 명쾌하게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네.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덧붙여지는 거지. 지금도 사실은 축구의 룰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에요. 그렇죠. 단순한 편인데 거기서 가장 복잡한 게 어떻게 보면 옵사이드거든요. 맞습니다. 네, 축구를 전체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좀 설명이 필요하고 복잡한 게 이제 옵사이드인데 네. 이 옵사이드 같은 그 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축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 특히 이제 1925년에 있었던 그 옵사이드 룰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있었냐면 1880년대부터 있었어요. 축구가 시작할 때부터 거의 옵사이드는 있었어요. 거의 옵사이드는 있었는데 그 옵사이드 규칙이 그래서 한 반세기 한 50년 가다가 1925년에 엄청난 변화가 하나 일어났죠. 네. 엄청난. 그게 원래 옵사이드 룰은 뭐냐면 네. 원래 옵사이드 룰은 뭐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뒷동료가 볼을 차줄 때 그 순간 이 앞에서 받는 같은 팀 동료 그러니까 같은 사이드죠. 그렇죠. 이 두 선수는 같은 사이드예요. 네. A 사이드 그 노란색을 B 사이드 한다면 같은 사이드 같은 편인 선수가 이 선수의 몸으로부터 이제 볼이 딱 떠날 때 적어도 요 선수가 요 볼을 받는 행위가 정당화되려면 적어도 이 선수 앞에 상대팀 선수가 3명 있어야 된다. 근데 3명에는 통상 이제 골키퍼는 하나 들어가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팬 여러분들께서도 주의하셔야 될 게 반드시 이게 골키퍼라야 한다는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키퍼가 막 노이어 골키퍼처럼 예를 들어 뭐 볼을 여기까지 치러 나올 때는 네, 그렇죠. 이제 다른 네. 수비수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3명이 중요한 거지 포지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네, 공격수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골키퍼와 최후방 수비수 2명까지 해서 한 3명 정도는 앞에 있어야 적어도 3명은 앞에 있어야 이 두 선수를 같은 팀 선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개념 말씀드릴 때 이때 사이드가 팀, 편 네, 이런 뜻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있었다. 이 선수가. 네. 이 선수 앞에는 2명밖에 없잖아요. 네. 이랬을 때는 얘는 같은 사이드가 아니다. 와. 같은 편 아니다. 얘는 버린 놈이다. 얘는 같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위치에 있으니까 사이드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이드로부터 이탈해 있는 오프사이드 반칙이다. 옵사이드예요. 이제 1925년에 이게 이제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의미 있는 조치가 일어나죠. 네.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선수. 원래 1880년대부터 시작된 룰에는 볼을 얘가 받았을 경우에는 반칙이에요. 옵사이드 반칙인데. 네, 왜냐하면 앞에 적어도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명밖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1925년부터는
이게 합법적이에요. 야. 정당하게 됐어요. 지금 이 체제가 결국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틀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는 있긴 하지만 이 틀이 1925년에 정립돼서 지금 이제 100년 됐네요. 100년. 그렇죠. 딱 100년 딱 됐어요. 100년 됐어요. 오. 1925년 체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은 3명인 게 지금 2명으로 명으로. 줄었어요. 네. 자, 여기서 1명이 줄었을 때 이 룰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 이제 팀이나 특히 이제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수비하는 입장 먼저 수비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옵사이드 없으면 골 많이 나지 않겠느냐 했을 때도, 근데 그러면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골문 앞에 일단 선수를 그럼 많이 세울 거다. 1925년 이 옵사이드 룰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 그때까지 유행하던 포메이션들에 의하면 이 당시까지의 최종 수비수의 숫자가 2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피라미드 포메이션이라는 네. 게 숫자로 나타내면 2, 3, 5 포메이션이거든요. 네, 2, 3, 5 포메이션.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거에 좀 변형이 이제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뭐 2, 3, 2, 3이라든가 이런 네. 포메이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포메이션이 거의 또 뭐 반세기를 유행하던 포메이션이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1925년 그 언저리까지는 최후방 수비수가 2명인 게 상식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게 25년에 앞에 이제는 2명만으로도 옵사이드 파울에 안 걸리면서 공격 측에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돼버렸어요. 그렇죠. 여기서 위대한 이제 그 축구의 패러다임 변화가 하나 나오는 게 WM 포메이션. 네. WM 포메이션은 숫자적으로 표현하자면 3-2-2-3입니다. 3, 2, 2, 예, 3. 3-2-2-3 포메이션이고, 뭐 포메이션 역사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최후방 수비가 둘에서 셋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옵사이드 룰의 개정이 요 1925년 요 순간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거는 아니에요. 네. 거는 아니라서 가장 유의미한 25년 이후의 변화는 역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직후에 일어납니다. FIFA 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축구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오. 옵사이드 규칙을. 그게 월드컵 끝나자마자 발표가 됐어요. 90년 월드컵에서는 그래서 그 바뀐 룰이 적용됐던 건 아니고, 그 월드컵이 역대 참 손꼽힐 정도로 골이 잘 안 터진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하면은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터져도 사실은 그게 수준 그렇죠. 문제가 예. 좀 발생하지만, 그래도 한 3골 경기당 정도는 터지는 네. 게 좋지 않나. 원래도 뭐 FIFA가 연구를 하고 있었겠지만 제 기억에는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그냥 발표를 때려버려요. 거의.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아시는 거라 이건 크게 설명은 필요 없는데, 그 영어 표현으로 하면 레벨 위드. 레벨이라는 건 이제 동일선상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같은 레벨까지는 허용한다.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잠깐 요거를 보시면은 얘네 둘이 같은 사이드이려면 이제 처음에 19세기의 룰은 이제 요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게 다음에 19세기 룰. 1925년에는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합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1990년이 되면 여기까지 합법이 되는 거죠. same line, 레벨.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온사이드로, 지금도 온사이드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이게 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큰 틀에 있어서는 1925년 체제가 가는 거고, 요거를 동일선상까지로 동일선상까지는 온사이드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바꿔준 거는 또 하나의 작지 않은 변화였어요. 그렇죠. 적어도 2명의 선수가 앞에 있으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 두 번째 선수의 동일선상까지는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갭이죠. 실제 공격을 좀 해보셨으니까 이 정도면 차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요게 딱 이제 효과를 본 게 그 94년 월드컵부터는 다시 골이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94년 월드컵부터는. 네. 그리고 골이 더 늘어난 데에는 또 다른 변화도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92년에 일어났던 골키퍼에게 같은 편이 의도적으로 볼 주면은 골키퍼가 잡으면 간접 프리킥 된다. 네. 그 룰이 이제 92년에 그거는 92년에. 이제 그 룰이 처음 적용된 대회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에요. 네. 바르셀로나 올림픽 축구 때부터 그 골키퍼에게 고의적으로 볼 줬을 때 굉장히... 잡으면 안 된다는 그게 이제 처음 나왔는데, 90년에 이 동일선상 룰이 개정이 되고 그 92년에 이제 골키퍼 그 백패스 룰까지 나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공격 쪽이 뭐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그런 국면으로 돌입이 되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벵거 감독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벵거 감독은
요 동일선상을 극단적으로 공격 측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네.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벵거 감독은 그 공격 측에 머리, 몸통, 발에 아주 일부라도 수비하는 선수의 머리, 몸통, 발하고 조금이라도 겹쳐 있으면 온사이드. 벵거 감독이 지금 FIFA에서 계속 연구해 왔고 하자고 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뭐 나와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약간 정의가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겹치기만 한다면. 일부의 몸의 파트가 겹쳐 있으면 네. 다른 몸의 파트는 얼마든지 앞에 나가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그냥 벵거 감독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안 보는 곳, 네. 잘 안 보이는 리그나 대회들에서 이미 테스팅을. FIFA가 테스팅을 하고 있어요. 1년 이내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FIFA가 뭔가 심도 높은 결단을 내리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느끼기에는 이런 건 있어요. 그 실험이 대단히 성공적이었으면 지금 조금 더 소문이 더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죠. 아니 벵거 감독은 여전히 적극적이고 그래요? 아마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 자기는 이거 될 것처럼 지금도 얘기를 하세요. 그분은. 근데 조금 어쨌든 봐야 될 거는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실험을 한 곳들이 있거든요. 작은 리그들 네. 혹은 저 하부 리그들 네, 이런 네. 데서 이제 실험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획기적으로 이게 축구를 재밌게 만들 만한 요소인가? 상황들이 나왔는가? 저는 그건 모르죠. 이제 FIFA 그 기술위원회에서 알고 있을 텐데 막 딱히 예를 들어 뭐 한 0.5골 늘었어요. 저는 그 정도면은 안 바꾸는 게 옳다고 봐요.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주제는 요즘 이제 축구 규정집이 매년 여름마다 어쨌든 FIFA에서 개정이 돼요. 거기 보면은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업데이트되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면은 뭐 적을 때는 한 67개, 네. 많을 때는 한 10가지. 요 정도 이제 그 붙는 것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치명적인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 예를 들어 프리미어 리그다, 뭐 라리가다, 뭐 챔피언스 리그다 이런 데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막 이제 이건 억울해 막 이런 반응이 다수가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면 요즘 FIFA는 빠르게 반응을 해서 그거를 이제 다음번 룰북에 적용을 이제 시켜서 네. 이제 개정을 요즘은 그게 굉장히 빨라요. 빠르게 그래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좋은 요소죠. 그 아주 대표적인 옵사이드에 관련된 유명한 사례 하나가 뭐냐면 2021년 2021년.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바로 그 결승전을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스페인과 프랑스의 결승전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우승은 이제 프랑스가 하게 프랑스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프랑스가 우승을 할 때고 벤제마, 음바페 선수가 같이 뛸 네.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페인에게 결정적인 아픔을 안겨줬던 실점 상황 하나가 네.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음바페 선수입니다. 음바페 선수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개념에 의해서 그 자기네 사이드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프랑스 팀 편이 아닌 선수예요. 정당한 위치에 있지 않은 선수인데 네. 문제는 여기서 이제 프랑스가 패스를 투입을 해요. 패스를 투입하는데 요게 패스가 요 정도 공간으로 이제 음바페에게 들어갈 수 있는 패스였어요. 네. 자, 요때 여기 있던 그 당시 스페인 대표팀의 수비수가 에릭 가르시아 선수입니다. 에릭 가르시아. 바르셀로나의 네. 그 에릭 가르시아 선수인데 에릭 가르시아 선수가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슬라이딩을 합니다. 슬라이딩을 해요. 그런데 슬라이딩을 하는 에릭 가르시아의 다리에 맞고 그 볼이 굴절이 돼서 음바페 앞으로 갑니다. 음바페 선수가 이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죠. 그렇죠. 음바페 선수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스페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골을 터뜨리는데 네. 이제 스페인 선수들은 억울했어요. 아니 얘는 이거 애초부터 이거는 옵사이드. 정당하지 않은 위치에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자 아닙니까? 네. 얘한테 투입되는 패스를 우리 에릭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걸 뭐 미끄러져서 막으려다가 그게 맞고 튄 건데 어떻게 얘 골을 그걸 정당한 골로 인정을 합니까? 그렇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음바페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에릭이 그렇게 슬라이딩을 했겠죠. 그렇죠. 여기 아무도 없었다면. 그러면 그냥 놔두지. 그렇죠. 골라인 아웃될 텐데. 네. 음바페가 있었기 때문에 에릭은 몸을 날렸고
그것 때문에 맞고 튄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에릭이 아예 없었으면 이거는 이것도 그냥 옵사이드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주지도 않았겠죠. 사실 그렇죠, 프랑스가 뭐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았겠지만 아예 오히려 막는 수비수가 없었으면 음바페는 그냥 100% 옵사이드입니다. 이거는 뭐 반자동 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이 옵사이드가 맞는데 오히려 수비가 있었고 이 수비는 음바페가 어디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맞고 튀어서 음바페를 도와준 골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스페인은 통안의 실점을 하게 됐고 이 골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제 우승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거는 옵사이드 노골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당시는 골이 맞습니다. 오. 왜냐하면 옵사이드 룰이 그 규정집의 11조에 있어요. 네, 11조에 챕터 있죠. 네네. 11이 다 이제 옵사이드에 관한 건데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수비수의 의도적인 그 이런 막으려는 동작 네. 여기 이게 이제 딜리버리트 플레이라고 해요. 네. 딜리버리트 의도적인, 네. 고의적인, 의도적인 의도적인. 그 딜리버리트 플레이에 의해서 볼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맞고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흘러 가면. 들어갔을 때 이 딜리버리트 플레이를 하는 이 선수의 몸에 맞는 순간에 타임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딜리버리트 플레이가 이렇게 개입이 됐을 때 옵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가 이득을 얻으면 예전 룰에서는 이거는 뭐 무조건 이거는 상관없다. 이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백패스 가로챈 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좀 더 생각해 생각을 해보는 보면 거죠. 이거는 수비 측에게 너무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수비 안 했으면 그럼 얘는 옵사이드고 그렇죠. 얘가 수비를 한 이유 자체가 음바페 때문에. 음바페가 거기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걸 느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발을 뻗었는데 그거 맞고 튀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옵사이드가 여기서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걸로 한다? 그래서 골이 된다? 이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금 그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지금 이때 음바페는 이거 노골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런 게 있어요. 딜리버리트 플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심판들이 고려해야 될 몇 가지 가지가 가이드, 있죠. 프로토콜 네네. 지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은 이거예요. 자신의 몸을 자신이 그 조정하기가 정말 어려울 어려운 정도로 간신히 움직여서 간신히 뭐 볼에 이렇게 닿았어요. 이거는 딜리버리트 플레이로 보지 않는다. 이건 딜리버리트 플레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냐? 음바페는 그냥 단순하게 옵사이드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노골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스페인에게는 좀 억울하게도 이게 골이 됐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에릭 가르시아의 행위가 딜리버리트 플레이냐 딜리버리트 플레이가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중요했는데 그 당시는 딜리버리트 플레이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 수비가 어쨌든 수비 의도를 가지고 날린 거 아니냐 몸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맞았으니 이건 딜리버리트 플레이다. 딜리버리트 플레이가 개입되면 옵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는 옵사이드 무효가 반칙을 되는 범하지 않은 게 된다. 네. 그래서 이게 골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날렸어도 에릭 가르시아가 자신의 몸을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간신히 발을 갖다 댄 장면이거든요. 막으려는 수비가 자기의 몸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조정할 수 없었거나 혹은 볼이 너무 급작스럽게 방향이 바뀌는 상황에서 오면서 이 수비의 몸에 맞았는데 그 급작스러운 이제 그 볼의 바뀜 그렇죠. 그런 상황도 수비 입장에서는 좀 불가항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거나 이 볼을 패스하거나 클리어하거나 이런 형태로 그 수비 측 선수가 그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그러니까 수비 측이 통제할 높은 확률을 가지고 이 볼을 뭐 클리어하거나 패스하거나 이런 했는가? 장면이 아니라면 이거는 딜리버리트 플레이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 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른바 표현 있잖아요. 단순 굴절. 네. 단순 굴절은 옵사이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근데 이거를 수비를 그래도 하려고 한 거니까 이거를 의도적인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백패스 가로채기 당한 것과 똑같이 봤는데 네. 근데 에릭 가르시아 이 상황이 나오고 보니까 야, 그거 똑같이 보면 좀 문제가 있겠다. 그런 걸로써 요즘은 계속 정말 이 세부가 그 차기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 특히 옵사이드랑 핸드볼
페널티킥 이런 이세 게 가지 정도. 세 가지가 매년 보면은 조금씩 이제 두꺼워지는 그런 네.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 어쨌든 저는 그런 경향은 아주 환영이고요. 왜냐하면 그 논란이 많고 의문의 여지가 상식적으로 생기는 상황들이 상황들. FIFA가 빨리빨리 반응해서 이렇게 새로운 답안을 내놓는다는 거는 저는 뭐 기본 정신을 해치지 않는 하에서 그럼요. 저는 굉장히 그건 좋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요 옵사이드 얘기를 저희 오감축 개편된 오감축의 네. 이제 첫 시간에 옵사이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하루하루 룰도 많이 바뀌고 있고 네. 그 가운데서 또 옵사이드는 원래 축구 룰 가운데서도 조금 까다로운 신조이잖아요. 까다로운 네. 거였고 그만큼 그 전술적 기술적 발전에 가장 바탕적인 역할을 한 룰이 저는 옵사이드라고 생각을 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원 위원님과 나눠본 첫 번째 그 오감축 시간 네. 옵사이드 이야기를 이것으로서 마치겠고 저희는 또 이제 나름 또 좀 유익한 좀 원론적이고 좀 역사적인 저희 제작진이 요청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